이게 무슨 말이야? 출산 당일 병원 복도에서 한 여자가 무너졌다. 어머님 늦었습니다. 몇 달 전 임신한 며느리는 집에서 쫓겨났다. 우리 집 아이 아니다. 나가. 그날 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출산 당일 병원에서 모든 관계가 뒤집혔다. 출산 당일 병원에서 마주한 그 순간 윤서아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온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뜻밖의 결과.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며느리를 쫓아냈던 그날 밤부터 병원에서 모든 관계가 뒤집히는 순간까지 지금부터 본편이 시작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거실 안쪽에서는 이미 식탁 위 서류 봉투가 찢겨진 채 흩어져 있었고 강미자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 결과지였는데 강미자가 며느리 가방을 뒤져 꺼낸 것이었습니다. 윤서아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섰을 때 식탁 위에 펼쳐진 자신의 검진 기록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그 순간 강미자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베란다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강미자는 검진 결과지를 윤서아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고 윤서아는 그 종이를 받아들지도 피하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강미자의 시선은 결과지 위 날짜와 주수를 번갈아 훑고 있었고 입술이 한 번 굳게 다물렸다가 열렸습니다. 주수가 안 맞는 건 뭐냐? 그 한마디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윤서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 위로 올라갔고 입술은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미자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결과지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돌아서는 강미자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거실 조명 아래 강미자의 그림자가 윤서아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사실 주수는 정확히 맞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첫 검진에서부터 담당 의사가 기록한 날짜와 일치했고 윤서아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강미자가 계산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결혼식 날짜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이전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 채 숫자를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며칠의 오차가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이미 확신이 되어 강미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윤서아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현관 쪽으로 향하려던 것이 아니라 강미자와의 거리를 확보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그 한 걸음이 강미자를 더 자극했습니다. 물러서는 행동이 도망치는 것으로 보였는지 강미자는 곧바로 윤서아의 앞을 막아섰고 식탁 의자 하나가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서아의 등이 벽에 닿았고 강미자의 손이 윤서아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 손에 실린 힘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쪽이었죠.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베란다 창틀 사이로 빗물이 스며드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거실 안에서는 강미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어깨에 얹힌 손을 벗어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강미자의 팔이 크게 휘둘러졌습니다. 몸의 중심을 잃은 윤서아가 옆으로 비틀거렸고 배를 감싸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식탁 모서리에 허리가 부딪히면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강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서아가 배를 감싸는 모습이 연기로 보였는지 강미자의 발이 윤서아의 복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윤서아의 몸이 뒤로 밀려났고 충격에 숨이 막힌 윤서아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죠.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며 마찰음이 났고 검진 결과지 한 장이 바닥에서 윤서아의 머리카락 위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강미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현관 타일 위로 튀어 올랐고 복도 형광등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강미자는 바닥에 쓰러진 윤서아를 내려다보았고 시선에는 분노도 미안함도 아닌 이미 끝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냉담함이 담겨 있었죠. 윤서아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싼 채 다른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복부에서 퍼지는 통증이 몸을 다시 웅크리게 만들었습니다. 현관 밖으로 밀려나듯 나온 윤서아의 무릎이 복도 바닥에 닿았을 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뒤따랐고 그 소리는 복도의 빗소리 속에서도 선명하게 울렸죠. 윤서아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배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옆에 사는 주민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를 살피던 시선이 바닥에 웅크린 윤서아를 발견했고 실내화를 신은 채 뛰어나왔죠. 윤서아의 상태를 확인한 주민은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들었고 복도에 울리는 목소리는 급박한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벽에 기댄 채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는데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움직임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에 매달리듯 윤서아는 눈을 감았고 빗소리와 멀리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뒤섞이며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구급차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윤서아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복도까지 끌고 왔고 주민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윤서아의 몸이 들것 위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쪽 잠긴 현관문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미자는 문 안쪽에 서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찢어진 검진 결과지와 밀려난 의자만이 남아 있었죠. 빗줄기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건물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윤서아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천장에 붙은 형광등이었습니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아래로 수액줄이 왼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복부에 감긴 태아 심박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윤서아는 오른손을 천천히 배 위로 올렸고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손끝의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고 담당 의사가 곧 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윤서아는 침대 옆 사물함 위에 놓인 자신의 가방을 보았는데 구급대원이 가져온 것인지 지퍼가 열린 채 젖어 있었죠. 가방 안에서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켰지만 부재중 전화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빈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윤서아는 전화기를 이불 위에 내려놓으며 천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결혼식 직후부터 강미자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첫 명절에 윤서아가 시댁을 찾았을 때 강미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윤서아의 손놀림을 지켜보다가 접시를 가져가며 다시 하라고 했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찬에 간 그릇의 배치, 상차림 순서까지 하나하나 고쳐졌고 윤서아가 다시 한 것도 마찬가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박지훈의 누나와 매영은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윤서아 혼자 부엌과 거실을 오갔죠. 그때 윤서아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꼼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범위가 넘어간 것은 결혼석 발제부터였습니다. 강미자는 며느리의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을 끊었고 친정어머니가 보내온 반찬통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현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윤서아의 친정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강미자에게는 그것이 늘 부족한 배경이었죠. 명절마다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불쾌해했고 윤서아가 친정에 다녀오는 횟수까지 세고 있다는 것을 윤서아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박지훈의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과 금융 자산은 강미자 명의로 정리되어 있었고 강미자는 그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 위에 가족관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이 전해진 날 강미자의 반응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강미자는 윤서아의 말을 듣고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박지훈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 윤서아는 강미자의 시선이 자신의 배가 아니라 박지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미자가 처음 꺼낸 말은 아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병원비에 관한 것이었고 누가 어디서 얼마를 쓸 것인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서아는 이 집에서 아이의 존재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 감각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강미자가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손주라는 단어 대신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 복잡해진다는 말을 박지훈에게 반복했습니다. 윤서아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았죠. 오히려 윤서아가 듣고 있을 때 더 또렷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경고처럼 거실 안에 남았습니다. 강미자에게 손주의 탄생은 가족의 확장이 아니라 자산의 분산이었고 그 불안이 며느리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윤서아의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병원 천장의 형광등 아래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강미자가 검진 결과지를 뒤진 것이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결혼 이후 쌓여온 불안과 통제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을 윤서아는 침대 위에 누운 채 비로소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가장 크게 비어있는 자리가 박지훈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언제나 같은 방식을 택했죠.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강미자가 식탁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 박지훈은 수저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고 윤서아가 친정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는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는 한마디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침묵이 윤서아에게는 동의로 느껴졌고 강미자에게는 허락으로 작동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 자리에도 서 있지 않았던 사람이 박지훈이었죠. 보호자분 연락처 확인할게요. 간호사가 다시 커튼을 열며 물었고 윤서아는 전화기 화면을 한번 내려다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윤서아의 표정을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죠. 윤서아는 다시 이불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여전히 없었고 그 사실이 이제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강미자가 문을 잠근 뒤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도 박지훈이 아내의 부재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 결혼 안에서 윤서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태아 심박 모니터의 소리가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배 위에 얹은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아이의 위치를 가늠했고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작은 움직임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빗줄기는 이미 가늘어져 있었지만 윤서아의 안에서는 아직 무언가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 상황의 구조를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된 사람의 고요한 각성이었죠. 윤서아는 눈을 감지하는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모니터 소리만이 어둑한 병실 안을 고르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퇴원 이틀 뒤 윤서아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돌아갈 곳이 시댁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현관문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고 그것이 강미자가 며느리를 완전히 내쫓을 의사는 없었다는 뜻인지 단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은 것인지 윤서아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실은 정리되어 있었고 그날 밤 밀려났던 의자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졌던 검진 결과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강미자는 안방에 있었고 윤서아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작은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는데 방 안의 풍경이 이틀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아두었던 산모 수첩이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원래 수첩 위에 올려두었던 볼펜이 옆으로 밀려 있었고 수첩의 페이지 사이에 끼워두었던 초음파 사진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넘겨본 흔적이었고 이 집에서 그것을 할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윤서아는 수첩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빠진 것은 없었지만 가장 최근 검진 기록이 적힌 페이지에 연필로 가볍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예정일과 수정 추정일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윤서아는 그 밑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동안 바라보았고 수첩을 가방 안쪽 지퍼 칸에 넣은 뒤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은 이 집에서 자신의 기록을 열린 곳에 둘 수 없다는 판단이 만들어낸 첫 번째 변화였죠. 며칠이 지나도 박지우는 그날 밤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는데 윤서아가 퇴원 당일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답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박지우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으며 저녁 식탁에서는 강미자와 반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서아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의 방향은 윤서아를 향하지 않았고 박지훈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식탁 위의 공기가 윤서아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그날 밤 일이 이 집에서는 없었던 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윤서아가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강미자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미자는 안방에서 전화를 받았지만 문을 닫지 않았고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거실까지 흘러왔죠. 통화 상대는 박지훈의 누나였습니다. 강미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또렷했고 아이 주수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진 기록에 적힌 날짜를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고 직접 확인했다는 말이 이어졌죠. 윤서아는 컵을 내려놓지 못한 채 복도 쪽을 바라보았고 강미자가 수첩에 밑줄 친 부분을 누나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화는 10여 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강미자의 말투에는 흥분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고 설득하는 쪽이 아니라 보고하는 쪽의 어조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이 같은 편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통화가 끝난 뒤 강미자는 안방에서 나왔고 거실을 지나가며 윤서아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적대감보다는 확인하는 기운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죠. 윤서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강미자 역시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박지훈의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가족 식사를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장소는 시댁 근처 식당이었고 매형과 아이들도 함께 온다고 했죠. 윤서아는 그 연락을 받으며 가족 식사의 명목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미자가 통화에서 전달한 내용이 이 자리의 배경이 될 것이었고 식사 자리가 며느리를 향한 공개적인 확인 절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윤서아는 배제할 수 없었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강미자와 누나 가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지훈과 윤서아가 마지막으로 들어섰고 원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서 인사가 오갔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사이로 누나가 윤서아의 배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는데 그 시선이 축하가 아니라 검증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윤서아는 느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젓가락이 오가는 동안 대화는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와 날씨로 채워졌지만 강미자는 유독 조용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누나가 자연스럽게 윤서아에게 출산 예정일을 물었습니다. 윤서아가 날짜를 말하자 누나의 시선이 강미자에게로 향했고 강미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은 며느리의 대답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이 누나에게 전달한 정보가 맞다는 것을 나머지 가족에게 알리는 신호였죠. 매형이 물잔을 들며 시선을 돌렸고 식탁 위에는 말보다 시선이 더 많은 것들을 주고받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윤서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그릇 옆에 가지런히 놓인 젓가락 위로 윤서아의 손이 잠시 머물렀고 고개를 들어 식탁 위의 시선들을 한번 둘러보았죠. 강미자의 확인하는 눈빛, 누나의 살피는 시선, 고개를 돌린 매형, 그리고 국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박지훈. 그 풍경을 모두 확인한 뒤 윤서아는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가는 윤서아의 등 뒤로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식탁 위에 남았습니다. 서아야 앉아. 박지훈의 목소리가 뒤늦게 들렸지만 윤서아는 이미 식당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는 아내를 붙잡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수습하려는 말이었고 윤서아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식당 앞 인도에 선 윤서아는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였지만 적어도 그 식탁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판단만은 분명했습니다. 식당을 나온 그날 저녁 윤서아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하나씩 넘기다가 대학 시절 선배의 이름에서 손이 멈췄고 잠시 망설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선배는 혼자 사는 원룸에 며칠 머물러도 된다고 했고 윤서아는 택시를 잡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전화기를 확인했을 때 박지훈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는데 어디 있냐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윤서아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원룸은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고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윤서아는 선배가 깔아준 이불 위에 앉아 가방 안을 정리했는데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본인 명의 통장의 잔액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 생활비는 박지훈의 월급에서 나왔고 그 월급의 관리 권한은 강미자가 쥐고 있었죠. 윤서아에게 매달 전달되는 금액은
강미자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움직였고 그 바깥의 지출은 사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윤서아는 통장 잔액을 확인한 뒤 전화기를 내려놓았고 이불 위에 반듯하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세는 병원 침대 위에서와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근처 부동산 중개소 3곳을 돌았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보증금이 적은 원룸을 찾고 있었고 조건은 단 2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가까울 것, 그리고 시댁과 멀 것. 3번째 중개소에서 역 근처 반지하 원룸 한 곳이 나왔고 윤서아는 그날 오후에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창문이 낮아 햇빛은 적었지만 보일러가 작동했고 화장실에 온수가 나왔죠. 윤서아는 중개소로 돌아가 계약서를 작성했고 통장에 남은 돈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선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서아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설명할 때 한 장씩 끝까지 읽었고 계약 조건 중 이해되지 않는 항목은 다시 물었죠. 서명할 때도 펜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고 이름 석자를 쓴 뒤 계약서를 한 번 더 처음부터 훑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개사가 보호자는 안 오시냐고 물었을 때 윤서아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을 뿐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였죠. 시댁에서는 윤서아의 부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2번째 문자를 보냈고 이번에는 집에 들어오라는 내용이었죠. 강미자는 박지훈에게 며느리가 나간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 질문의 어조에는 걱정보다 불쾌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발로 나갔다는 사실이 강미자에게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도전에 대한 대응은 빠르게 이루어졌죠. 강미자는 먼저 박지훈의 월급 관리 구조를 건드렸습니다. 매달 윤서아에게 전달되던 생활비 이체를 중단했고 박지훈에게는 당분간 집안 정리가 필요하다며 며느리에게 돈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반대하지 않았죠. 반대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반대라는 선택지가 박지훈의 사고방식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박지훈은 늘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강미자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지훈의 누나에게, 이모에게, 친척 모임의 연락 담당에게. 통화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것, 임신 중에 집을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이의 주소가 의심스럽다는 기존의 주장이 덧붙여졌죠. 강미자는 한 사람과 통화할 때마다 이전 통화에서 상대가 보인 반응을 다음 상대에게 전달했고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구성되어 갔습니다. 하루 만에 윤서아에 대한 시선은 강미자의 말을 통해 친척들 사이에 퍼졌고 윤서아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윤서아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한 날 윤서아는 선배에게 빌린 이불과 자신의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이 없었죠. 시댁에 있는 윤서아의 물건들은 옷 몇 벌과 산모용품이 전부였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룸의 전등을 켜고 바닥에 이불을 깔았을 때 반지하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윤서아는 그 발들을 바라보며 바닥에 앉았고 배 위에 2 손을 얹었죠. 전화기에 저장된 박지훈의 번호를 열어 문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있냐, 집에 들어와. 2 통의 문자 사이에 시간 간격은 하루였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그 문자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일어서서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올려둔 비닐봉지에서 우유와 빵을 꺼내 식탁 대신 싱크대 위에 놓았고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는 쫓겨난 사람의 초조함이 아니라 스스로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반지하 특유의 향기가 올라왔고 윤서아는 이불을 끌어올려 배까지 덮었습니다. 전화기를 한 번 더 확인했지만 화면은 비어 있었고 윤서아는 그 빈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배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아이의 발길질이었고 그 감각에 윤서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 위를 쓸었습니다. 시댁의 거실도 식당의 원탁도 박지훈의 침묵도 이제 이 방 안에는 없었고 좁은 반지하의 낮은 천장 아래에서 윤서아는 처음으로 아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보낸 첫 번째 주가 지나갈 무렵 윤서아는 동네 산부인과에 새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댁 근처 병원에서 다니던 기록을 옮겨왔고 담당 의사는 이전 응급실 기록을 확인한 뒤 정기 검진 주기를 더 짧게 잡았죠. 임신 8개월 후반에 접어든 시점이었고 태아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이전에 복부에 충격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진료 기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윤서아는 그 소견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고 병원을 나서며 근처 법률사무소의 위치를 전화기로 검색했습니다. 법률 상담은 이틀 뒤에 잡혔습니다. 윤서아는 상담 전날 밤 반지하 원룸 바닥에 앉아 그동안의 상황을 종이에 정리했죠. 날짜와 사건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갔는데 처음 적기 시작했을 때는 몇 줄이면 될 것 같았던 내용이 종이 한 장을 넘기고도 이어졌습니다. 결혼 초기의 통제, 생활비 관리 구조, 검진 기록을 뒤진 일, 그날 밤의 폭행, 병원 응급 이송, 그리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의 공개적인 검증까지 펜을 놓았을 때 윤서아는 자신이 적어 내려간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고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종이 위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역 근처 건물 3층에 있었고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오민정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윤서아는 준비해온 종이를 건넸고 오민정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뒤 몇 가지 항목에 밑줄을 그었죠. 상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오민정은 현재 상황에서 윤서아가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절차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 보전, 산모 보호를 위한 접근 제한, 출산 시 보호자 지정 권한에 관한 내용이었죠. 윤서아는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고 질문이 있을 때는 말을 끊지 않고 오민정이 설명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오민정은 상담이 끝날 때쯤 윤서아의 메모를 한번 바라보았고 그 메모가 날짜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윤서아는 그 길로 출산을 예정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무과에서 보호자 사전 등록에 관한 서류를 요청했고 담당 직원은 산모 본인이 지정할 수 있는 보호자 등록 절차를 안내했죠. 윤서아는 서류를 받아 작성란을 확인했고 보호자 이름란에 오민정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기입한 뒤 서류를 제출했고 직원이 접수 확인 도장을 찍는 소리가 원무가 창구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윤서아는 접수증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반지하 원룸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서아가 문 앞에 서서 작은 창으로 바깥을 확인했을 때 강미자가 서 있었죠.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강미자의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윤서아의 옷가지 몇 벌이 보였습니다. 윤서아는 문을 열었고 강미자는 비닐봉지를 현관 바닥에 내려놓으며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좁은 원룸의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반지하 특유의 낮은 천장과 창문 아래 깔린 이불이 강미자의 시선 아래 놓였습니다. 강미자는 원룸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우유팩과 비닐에 쌓인 빵, 바닥에 깔린 이불 옆에 놓인 산모 수첩, 그리고 구석에 세워둔 가방 하나가 이 방에 있는 전부였죠. 강미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 표정은 며느리의 상황을 확인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시선이 좁은 방 안을 훑고 지나갔고 강미자의 발이 이불 옆 산모 수첩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러고 애를 낳겠다는 거야. 강미자의 말이 반지하의 낮은 천장 아래에서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질문의 형태가 있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어조는 아니었죠. 며느리의 처지를 확인하고 그 처지가 강미자 자신의 도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강미자는 윤서아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고 우유팩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듯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이 공간마저도 자신의 점검 대상이라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윤서아는 현관 옆에 서서 강미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시선을 피했을 것이고 어떤 말이든 해서 상황을 넘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서아의 시선은 강미자의 손끝을 따라가고 있었고 두 손은 배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죠. 강미자가 돌아서서 현관 쪽으로 올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미자는 그 시선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감지했는지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고 윤서아는 그 틈을 메우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세 글자와 조사 하나로 이루어진 그 문장은 짧았지만 반지하의 공기를 한 번에 바꾸었습니다. 윤서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떨림도 없었죠. 강미자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아의 표정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고 단지 결정을 마친 사람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강미자의 입술이 움직이려 했지만 윤서아가 먼저 현관문을 열었고 문 밖으로 바깥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강미자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갔고 윤서아는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선명하게 울렸고 윤서아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바닥에 놓인 비닐봉지 속 옷가지들이 보였지만 윤서아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라 마셨고 컵을 내려놓은 뒤 가방에서 법률 상담 메모와 병원 접수증 사본을 꺼내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두 장의 종이를 바라보는 윤서아의 눈에는 불안이 아니라 다음 순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열흘 남짓 남은 새벽 윤서아는 복부에서 올라오는 통증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고 수분 간격으로 반복되다가 사라졌죠. 이전 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설명했던 가진통의 패턴과 비슷했기에 윤서아는 옆으로 누운 채 호흡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간격이 짧아지기 시작했죠. 윤서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였고 통증의 간격은 8분에서 6분으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려 했을 때 허리 아래쪽에서 묵직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윤서아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미리 싸두었던 입원 가방을 확인했죠. 가방 안에는 산모 수첩, 신분증, 보험증, 갈아입을 옷, 그리고 법률 상담 메모 사본이 투명 파일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가방을 어깨에 걸고 전화기를 꺼내 병원 응급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상태를 설명한 뒤 지금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반지하 창문 너머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에는 사람이 없었죠. 택시를 잡기까지 5분이 걸렸습니다. 큰 길까지 걸어나가는 동안 2번의 진통이 더 왔고 윤서아는 전봇대를 잡고 멈춰서서 숨을 내쉰 뒤 다시 걸었죠. 택시 안에서도 진통은 계속되었고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윤서아는 스스로 차에서 내렸고 응급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윤서아가 휠체어에 앉는 순간 다시 진통이 왔고 배를 감싼 두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응급실 안쪽뿐만 대기실로 이동한 뒤 담당 간호사가 태아 심박 모니터를 연결하고 자궁 수축 간격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축 간격은 5분 이내로 좁혀져 있었고 의료진은 조기 진통으로 판단하여 분만 준비 절차에 들어갔죠. 당직 의사가 들어와 윤서아의 상태를 확인했고 산모 수첩에 기록된 이전 응급 이송 이력과 복부 충격 소견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사는 진료 기록을 넘기며 잠시 멈췄는데 이전 병원에서 옮겨온 기록에 응급실 내원 사유가 외부 충격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의사는 간호사에게 몇 마디를 전했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무과 쪽으로 나갔습니다. 원무과에서는 윤서아의 입원 서류를 처리하면서 보호자 사전 등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는 배우자인 박지훈이 아니라 오민정이었고 연락처와 관계란에 법률 대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죠. 원무과 직원은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전화벨이 3번 울린 뒤 오민정이 응답했습니다. 오민정은 상황을 확인한 뒤 곧 출발하겠다고 했고 전화가 끊어진 시각은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때였습니다. 분만 대기실에서 윤서아는 진통 사이사이 천장을 바라보며 호흡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교체하며 보호자가 오고 있다고 알렸고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고개짓에는 안도보다는 예정된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확인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출산 전에 준비한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 흐름은 윤서아 자신이 설계한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오민정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무렵이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보호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분만 대기실로 들어왔고 윤서아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사에게 몇 가지 사항을 물었죠. 오민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대기실 옆 보호자 대기 공간에 놓았는데 그 봉투 안에는 윤서아와 사전에 준비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기록 사본, 이전 응급 이송 당시의 진료 기록 사본, 그리고 보호자 지정 사유가 정리된 문서였죠. 오민정은 서류를 꺼내 순서대로 펼쳐놓았고 필요한 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빛이 병원 복도 창으로 들어올 무렵 박지훈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모의 배우자에게도 입원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연락은 보호자 호출이 아니라 단순 통보였고 보호자 권한은 이미 오민정에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전화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분만 대기실의 윤서아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윤서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가 넘어서 병원 로비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강미자가 내렸습니다. 박지훈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인지 혹은 다른 경로로 소식을 들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강미자는 분만실 방향을 묻지 않고 곧장 복도를 걸어갔죠. 보폭이 넓었고 속도가 빨랐으며 복도를 지나는 다른 보호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움직임에는 당연히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도착한 강미자는 며느리의 이름을 말하며 분만실 위치를 물었고 간호사는 화면을 확인한 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무과를 안내했습니다. 강미자의 걸음이 멈춘 것은 원무과 창구 앞에서였습니다. 직원이 윤서아의 보호자 등록 내역을 확인하고 강미자에게 설명하는 동안 강미자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등록된 보호자 이름이 자신도 박지훈도 아니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강미자의 손이 창구 모서리를 잡았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직원은 산모 본인이 지정한 보호자만 분만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한 번 더 설명했고 강미자는 창구 앞에 선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복도 끝분만 대기실에서는 윤서아의 진통 간격이 3분 이내로 좁혀지고 있었고 의료진이 분만실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민정은 보호자 대기 공간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일어섰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분만실 앞으로 이동했죠. 같은 시각 원무과 앞 복도에서 강미자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병원의 절차가 자신이 알던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마주하고 있었죠. 복도 위 형광등 불빛이 아침 햇살과 섞이며 밝아졌지만 강미자가 서 있는 자리만은 그 빛이 닿지 않는 것처럼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들것에 실려 들어갔을 때 복도에는 오민정만이 보호자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만실 안쪽에서 의료진의 지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모니터 경고음과 윤서아의 숨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죠. 오민정은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은 채 분만실 쪽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고 복도 반대편 끝에서는 강미자가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미자는 원무과에서 돌아온 뒤 분만실 복도까지 올라왔지만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두 번째로 보호자 등록 확인을 안내했을 때 강미자는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복도를 지나는 다른 보호자들의 시선이 강미자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죠. 강미자는 입을 다물었고 스테이션 옆 벽에 기대어 서서 분만실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끝에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오민정의 뒷모습이 보였고 강미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강미자의 손을 다시 한번 주먹 쥐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훈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분만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난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박지훈은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왔고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강미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죠. 강미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분만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박지훈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상황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박지훈이 간호사에게 아내의 상태를 물었을 때 간호사는 보호자 확인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박지훈의 이름이 등록된 보호자 목록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의 발이 멈췄습니다. 간호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박지훈의 시선은 분만실 문을 향해 있었지만 발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했죠. 아내가 자신을 보호자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박지훈은 복도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미자가 박지훈의 팔을 잡아 끌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박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풀어내고 대기 의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기 의자 앞에 선 박지훈의 시선이 오민정과 마주쳤습니다. 오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건넸고 박지훈은 명함 위에 적힌 법률사무소 이름과 변호사라는 직함을 읽었죠. 오민정은 짧게 자신이 윤서아의 법률 대리인이며 산모 보호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서류 봉투에서 고호자 지정 사유서 사본을 꺼내 박지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유서에는 임신 중 가정 내 폭행으로 인한 응급 이송 이력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전 병원의 진료 기록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길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두 번째 장에서 응급실 내원 기록의 사유란에 적힌 외부 충격이라는 글자 앞에서 시선이 멈췄죠. 세 번째 장은 복부 충격으로 인한 태아 모니터링 기록이었고 네 번째 장은 병원 측에서 산모 안전 사유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 사본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마지막 장까지 넘긴 뒤 서류를 오민정에게 돌려주었고 고개를 들어 분만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는 남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마주한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강미자가 걸어왔습니다. 오민정이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박지훈 옆에 섰고 그 서류가 무엇인지를 묻기 전에 오민정이 먼저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전 응급 이송 당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의 캡처 사본이었고 시간 기록과 함께 현관문 앞복도에 잔면이 찍혀 있었죠. 오민정은 그 사본을 강미자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료진에게 전달할 서류 목록에 포함시키며 간호사에게 건넸고 간호사는 서류를 받아 스테이션 안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강미자의 시선이 간호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따라갔습니다. 서류가 스테이션 안쪽 책상 위에 놓이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산모 안전 보고라는 표시가 붙는 것을 확인했죠. 강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의 시스템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며느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었고 그 구조 안에서 강미자 자신은 보호자도 가족 대표도 어떤 권한의 주체도 아니었습니다. 스테이션 앞에 선 강미자의 주변으로 간호사들이 오가며 업무를 처리했고 그 흐름 속에서 강미자만이 아무 역할도 부여받지 못한 채 서 있었죠. 분만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복도까지 울려 퍼진 그 소리에 대기 중이던 다른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렸고 오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분만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와 오민정에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했고 오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았죠. 박지훈은 대기 의자에 앉은 채 분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미자는 스테이션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 병원 안 어디에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죠. 간호사가 분만실 문을 닫았고 문 위의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강미자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빼앗긴 적 없던 자리가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던 며느리의 손에 의해 완전히 재배치되어 있었고 강미자는 그 사실 앞에서 복도 형광등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분만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진 윤서아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중은 정상 범위였고 울음소리도 또렷했죠. 간호사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간 뒤 회복실에는 윤서아와 아이만 남았고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아이의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윤서아는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았고 5개의 손가락이 모두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입가에 힘이 풀리며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민정은 회복실 앞 복도에서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산모 안전 관련 서류가 병원 내부 절차에 따라 접수되었고 이전 응급 이송 기록과 폐쇄회로 캡처 사본이 함께 보관 처리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죠. 오민정은 서류 처리 결과를 메모한 뒤 회복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윤서아에게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을 짧게 전했습니다. 윤서아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오민정은 그 옆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오민정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회복실 안의 구조를 말해주고 있었죠. 복도에서는 박지훈이 대기 의자에 앉은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민정에게서 받아 읽었던 서류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떠돌고 있었고 응급실 기록에 적혀 있던 외부 충격이라는 세 글자가 반복적으로 떠올랐죠. 박지훈은 그날 밤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없던 밤, 어머니가 거실을 정리하고 있던 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밤. 병원 복도의 형광등 아래에서 박지훈은 자신이 침묵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고 그 침묵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서류 한 장 한 장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강미자는 복도 끝 창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울려 퍼졌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춘 뒤로 강미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죠.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날 때마다 간호사들의 시선이 강미자를 스쳤고 그 시선에는 보호자가 아닌 방문객을 향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었죠.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강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며느리의 방에 들어갈 권한도 손주의 얼굴을 확인할 자격도 이 건물 안 어디에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윤서아가 일반 병실로 이동했을 때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데려온 간호사가 수유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윤서아는 아이를 안고 간호사의 설명을 따랐고 서툰 자세였지만 아이의 입이 제 위치를 찾자 윤서아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씩 빠졌죠. 오민정은 병실 밖에서 전화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고 윤서아에게 향후 법적 절차에 관한 일정을 정리해 두겠다고 전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민정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복도에서 박지훈과 마주쳤죠. 두 사람은 잠시 시선을 교환했고 오민정은 고개만 가볍게 숙인 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박지훈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윤서아의 옆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박지훈의 발이 문턱 앞에서 멈췄고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윤서아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윤서아는 박지훈을 부르지도 돌아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를 안은 팔의 위치를 조금 바꾸며 시선을 다시 아이에게로 돌렸고 그것이 박지훈에게는 대답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지만 아이에게 손을 뻗지 못했고 윤서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죠. 그 자리에서 박지훈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읽었던 서류의 무게가 의자 위에 박지훈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 무게를 말로 덜어낼 수 없다는 것을 박지훈 자신도 알고 있었죠.
잠시 뒤 박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분가할게. 그 두 글자는 아내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윤서아는 박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박지훈의 눈에 고여 있는 것이 후회인지 결심인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를 읽었죠.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고 아이의 이마를 손끝으로 쓸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박지훈의 선택이 이 순간 하나의 문장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난 시간의 침묵을 되돌리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병실 창밖으로 하늘이 어두워졌고 복도의 조명이 낮 시간보다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신생아실에 아이를 맡긴 뒤 윤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박지훈은 의자에 앉은 채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화면에는 강미자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여러 통이 찍혀 있었지만 박지훈은 그 전화를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고 윤서아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같은 하늘이 돼 같은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병동이 면회 시간을 마감했을 때 간호사가 복도를 돌며 보호자 외 방문객의 퇴실을 안내했습니다. 강미자는 그때까지 복도 끝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와 면회 종료를 알리자 강미자는 천천히 일어섰고 신생아실 방향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어떤 아이가 자신의 손주인지를 강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체중도 얼굴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강미자에게는 그것을 물을 자리가 이 병원 안에 존재하지 않았죠. 강미자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른 뒤 문이 열리기까지의 몇 초 동안 강미자의 시선이 복도 끝 병실 쪽으로 한 번 더 향했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 위로 비상등의 초록빛만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강미자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강미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미자는 복도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복도 끝 병실에서는 아무도 강미자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윤서아와 박지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 작은 침대 위에서 아이가 두 주먹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었고 윤서아의 손이 유리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죠. 박지훈은 윤서아의 옆에 서 있었지만 반걸음 뒤에 있었고 그 반걸음의 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동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복도 끝 엘리베이터 표시등만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어딘가를 지나 로비를 빠져나간 강미자의 발걸음은 이미 들리지 않았고 신생아실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